1970년대, 80년대 돈을 벌려면 태백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모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사람들은 한가닥 헤드랜턴에 의지해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막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 생계가 광부인 아빠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도시 태백. 그러나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석유가 대세가 되면서 석탄 산업도 끝을 보았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탄광은 모두 문을 닫았고 민영탄광 한 곳만이 내년도 폐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백에 남은 건 노인과 텅 빈 골목, 손님 없는 상점, 아이 없는 학교, 그리고 까치발을 한 채 버티고 있는 낡은 건물뿐입니다. 지난해 태백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97명뿐. 그런데 숨진 사람은 494명입니다. 2년 전에는 태백의 유일한 대학 강원 관광대도 폐교했습니다. 한때 13만이었던 인구가 3만 7천으로 떨어졌습니다. 태백은 지금 비명 속에 도시 전체가 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도시 태백. 모든 희망도 사라졌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발 800m 초월에 산양대 뛰노는 민간 목장이 새로 생겼고 폐광 자리엔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섰습니다. 세금 낭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봐야 할까요? 이건 낭비에 앞서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높고 서늘하고 쓸쓸한 도시 태백. 떠나볼까요? 태백 몽토랑 사냥목장에 왔습니다. 요즘 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 최고인 핫플레이스입니다. 이 목장의 이름은 몽글몽글 구름 토실토실 사냥, 그리고 너랑나랑 목장, 그래서 몽토랑 목장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서울에서 딱 3시간 20분 걸립니다. 교대역에서 버스를 타고 상당히 머네요. 태백이라는 도시가 도로가 많이 좋아졌음에도 3시간 20분이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몽토랑 사냥 목장은 태백 출신 사업가가 만들었다고 해요. 한국의 알프스를 꿈꾸면서 조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처음에 20마리 정도의 사냥을 입양을 했는데 이게 어느새 100마리는 훌쩍 넘었다고 해요. 2021년에 세우자마자 거의 그 태백의 핫플레이스로 딱 됐다고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태백에서 이런 목장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 것 같네요. 5년 전인 2021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역사가 긴 편은 아니죠. 하지만은 이 아름다운 경관하고 이 평화로운 풍경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서 5대 목장으로 추천을 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목장 곳곳에 아직도 바쁘게 이 단장 작업이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곳에서 사냥들이 하루 평균에 40에서 50리터 정도의 사냥류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기 사냥한테 젖을 주는 그런 체험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해요. 먹이를 사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 어른들은 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아주 평화롭게 한나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해 3월, 4월에 걸쳐서 그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뉴질랜드의 일부분을 잘라서 붙여놓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목가적이고 한가롭기도 하고 자유롭고 마음이 편안하고 힐링을 하게 되는 그런 뉴질랜드의 부분을 딱 따서 대한민국의 이 태백이라는 도시에 옮겨 놓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새끼 양사입니다. 잠깐 직원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 그럼 이거 직접 다 받으신 거예요, 얘들? 네, 거의 다 받은 거예요. 축사에서 먹는 애들도 있고 바깥에 나가서 먹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러면 또 가서 이제 마른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포기에 이제 따뜻한 데다가. 얘들은 왜 여기다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지금 분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커야 분리를 하지. 지금 우유를 먹으니까. 저 우유 먹이는 거예요? 네. 이게 우유구나. 저기다 얼굴 들이밀고 여기를 빠는 거예요, 여기를. 왜 애미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우유 먹이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젖이 2개인데 막 3마리, 4마리가 되면 서로 빨라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숫자보다 더 나오는구만요. 네. 그런 애들은 이렇게 따로 모아서. 네. 젖이 2개구나.
아 진짜 젖이 2개네요. 그래서 2마리밖에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저렇게 젖이 모자란 아이들은 데려다가 따로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얘들이 사람이 오니까 그냥 옵니다. 이렇게 먹이도 없는데 큰일 났네. 아이들한테는 진짜 천국이겠는데요. 아주 순하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꼭 그래서 강아지 같아요. 아까 저 새끼 사냥들도 보니까 꼭 강아지 같고. 야, 거기 지기 너무 무서워. 했는데? 저 깜짝이야. 얘가 오네. 이게 소를 들이대면 얘 먹을 게 없어서 미안하네. 먹을 건 줄 알고 애들이 막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그 저는 애기들이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풍경이고 보기 드문 그런 분위기네요. 아이고. 애가 놀래서 먹이 주고 도망가 버렸네. 밀어낸다. 밀어내니까 바로 물러나네. 저 녀석이 순위가 더 높은 애인 모양이네요. 밀어내니까 바로 물러나. 일로 와. 무서워. 야, 엄마. 야, 가봐요. 진짜. 무시하고 와. 애들이 놀래갖고. 정말 한국에서 보기 드문 풍경입니다. 우리는 농장 위쪽에 카페 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동안에도 많은 산냥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놀자고 하는 모습인지 오히려 산냥들이 너무 접근해갖고 사람들이 놀라서 피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날씨가 별로 안 춥죠? 춥지는 않죠. 날씨가 별로 안 덥죠? 네, 별로 뜨거운데 햇빛은 되게 뜨거워요. 검은색, 짙은 파란 남색인데 이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워요. 햇빛이 비치면. 근데 바람이 살짝 서늘해. 네. 그리고 그렇게 덥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오히려 따갑다는 느낌? 카페로 왔습니다. 이 사냥 목장에서는 직접 착유하는 유사냥들의 젖으로 하루에 사냥류를 만든다고 해요. 일반 젖소우유와 희석되는 사냥우유가 아니고 완전히 100% 사냥우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이 사냥류를 젖소에 젖하고 섞어서 파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뭉토랑 목장에서는 자신있게 100% 사냥류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사냥류 외에도 사냥류로 만든 요거트도 팔고 있었고, 크림 라떼, 딸기 라떼, 아포가토, 소금 우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냥류 제품을 팔고 있었고요. 또 이곳에서 상당히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은 것이 사냥류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스크림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기 온 김에 난생 처음 사냥류란 것도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거부감 먹고 맛있다고 하네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사냥 소금우유. 사냥 소금우유, 그리고 사냥 아이스크림. 사냥 아이스크림. 사냥빵. 사냥빵에는 사냥을 갈아 넣었을까요? 아니면 사냥을 크림으로 그냥 만들어 넣었을까요? 사냥 크림이겠죠? 이게 매일 아침에 목장에서 직접 착유를 하는 거래요. 그냥 마시는 건 아니고 65도 저온 살균을 하고 대신에 항생제, 보존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딱 100% 사냥류랍니다. 사냥류가 이 지방 입자가 작아갖고 흡수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엄마 모유처럼 굉장히 면역력에도 좋고 단백질, 칼슘, 철분 이런 것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맛일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유보다 훨씬 진하다 맛이. 사냥류에 소금을 좀 친 거를 주문을 했는데요. 깊은 맛이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네요. 맛있다. 사냥류로 만든 크림을 넣은 사냥빵인데요. 이 크림이 이제 너무 먹음직스럽게 많이 들어있어갖고, 이건 조금만 맛을 볼게요. 맛이 있는지.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우유도 맛있고, 사냥 크림빵도 맛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보람이 좀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좀 괴롭죠. 어젯밤에 잠도 늦게 잤고, 뭐 새벽에 한 5시, 우리가 6시 50분에 교대역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집에서 5시 55분에는 출발을 하기로 했고, 거의 뭐 5시 뭐 안팎에서 일어난 것 같아, 나는. 5시 정도에 일어나갖고 세수하고 나올 때만 해도 좀 힘들었어요. 졸리고 피곤하고, 야 이건 뭐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는데, 근데 막상 이게 참 이런 패키지 여행이 좋은 게 그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 태백까지 오는데 3시간이 조금 넘어요, 걸리는 시간이. 근데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그 시간에 그냥 자버리는 거야. 이거 내가 만약 차 갖고 왔으면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뭐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컨디션도 좋아졌고 잘 잡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맛있어요. 빵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산양들이 재미난 게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쫓아와요. 그동안 많이 얻어먹어서 그런지 오히려 사람들이 막 도망다닙니다. 이 녀석도 이렇게 오네. 얼씨구 아이고 예쁘게 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막 사람을 쫓아다니고 피하지도 않고, 야 그래도 덤비지 말아야. 저렇게 사람한테 자기가 갑니다. 근데 이 사냥들이 너무 순하지? 너무 순하고 강아지 같다. 그 애들이 꼭 강아지 같아요. 강아지처럼 막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들이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는 건지. 근데 아까 주의사항 보니까 이 먹을 거 갖고 얘들 놀리면 안 된대. 그 공격도 한대. 저 뿔로 봤나봐. 나 그런 영상 본 적 있어. 진짜? 뿔로 받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하면 안 된대. 그리고 여기가 꽤 경사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미끄럽고 그러거든요.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돌아온 지 이제 한 2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느낌으로는 잠시 자그마한 뉴질랜드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눈에 보이는 이 작은 풍경은 꼭 뉴질랜드의 한 부분을 딱 떼어서 이 태백에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요. 뜨거운 열기가 확실히 덜하네요. 그리고 바람이 아주 거의 서늘한 정도? 지금 이제 7월 달인데도 느낌은 거의 초가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야외에 이런 휴게 시설도 만들어져 있네요. 진짜 참 좋다. 한번 특히 자녀가 있으면은 꼭 아이들 데리고 한번 와볼 만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평화로움을 좀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쟤도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양이네요. 좀 풀려 있는 것 같네요. 멧돼지는 아닌 것 같고, 멧돼지인가? 잘 모르겠네요.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를 잘 못 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돼지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패키지 여행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있다 가고 싶기는 한데, 이제 시간 맞춰 가야 됩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황지자유시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지자유시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잠시 후에 우리는 황지연못에도 가볼 생각입니다. 이 황지자유시장은 같은 황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곳은 탄광붐이 일었던 1970년대부터 태백 지역의 물자 공급 거점으로 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도 순댓국밥, 소머리국밥, 닭갈비 같은 먹거리로 유명한 재래시장인데요. 탄광 지역 광부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황지시장의 부산 감자 옹심이에서 먹고 갑니다. 이 예전 탄광이 아주 성행하던 시절에 부산에서 온 분들이 처음에 가게를 차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단양에서 온 사람이 차리면 단양댁, 부산에서 온 사람이 차리면 부산댁, 그렇게 구별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지인이 많았다는 거죠. 한때 태백에 거주하는 주민의 80%가 외지인이었다고 합니다. 이곳 부산 감자 옹심이 역시 64년도에 부산에서 이주해갖고 부산집으로 불리게 됐던 것이 지금 이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감자 옹심이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할까요? 뜨거운 날에 뜨거운 음식을 먹었지만 뭔가 더위가 오히려 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았어요.
뜨거워서 땀이 나는데 진짜 이열치열입니다. 아주 칼칼해요. 진짜 하얀 국물인데 굉장히 칼칼해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황지 연못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침 휴일을 맞아 황지 연못에서는 아리랑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 연못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물이 1300리를 흘러서 낙동강을 이루고 나중에 부산 을숙도를 통해 남해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연못, 둘레가 뭐 100m도 안 될 것 같은 작은 연못인데 이 가운데에서 이게 상지입니다. 저기 상지 가운데에서 5,000톤의 물이 용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게 흘러내리는데 물이 지금 여기서 솟아 나와가지고 이 아래쪽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바로 옆에 여기가 중지를 이루고 상지에서 물이 나오는 굴이죠. 수굴이라고 한답니다. 이 수굴은 깊이를 측정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물의 온도가 늘 사계절 9도에서 11도로 일정하고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도 수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황지에는 욕심 많은 황부잣집의 전설도 얽혀 있습니다. 그 옛날 한 노승이 길을 가다가 황부잣집에 들러서 시주를 청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외양간을 치고 있던 황부자가 소떡을 퍼서 시주 대신 줬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며느리가 몰래 쌀을 퍼주면서 이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승이 이 집은 운이 다 했다. 그러니 네가 나를 따라오거라. 그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남기고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고 그때 이 집터가 모두 꺼지면서 연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지, 황부잣집에 집터가 있던 황지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해요. 며느리는 그 길로 돌부처가 되었다고 하는데 착한 일을 했지만은 돌부처가 되는 운명을 피하지는 못한 모양이네요. 철암 탄광 역사촌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석탄 산업의 태동부터 황혼을 증언하는 마지막 탄광촌 건물이 역사촌 형태로 보존돼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석탄 역사의 중심지였는데 전국 생산량의 30%. 이 역사촌에 남은 탄광촌 건물은 모두 11개 동인데요. 탄광촌이 한참 붐비던 시절에는 전국의 광부하고 가족이 이 철암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절대 부족했대요. 그래서 하천 바닥에 철제로 지지대를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얹어서 세우는 소위 까치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지대를 세워놓은 모습이 마치 사람이 까치발 들고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전국에 공장이 돌아가고 기차가 달리고 가정마다 연탄을 피우고 전기를 쓸 수 있었던 건 태백에서 캐낸 석탄 덕분이었죠. 그때의 태백은 검은 황금을 캐는 곳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태백 탄광으로 몰렸고 이곳에서 1년을 일하면 서울에 집을 한 채 산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창 때 이곳에선 길가의 개도 10,000원짜리를 입에 물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광부들은 월급날이면 술집과 다방으로 몰려갔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이 됐다고 합니다. 극장 앞에는 표를 사려는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거리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달라졌습니다. 석탄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태백의 운명도 결정됐죠. 1988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광부들은 태백을 떠났고 1998년 전국에 347개였던 광업소가 1996년에는 11개로 급감했습니다. 장성탄광의 생활 모습입니다. 전시물이지만 실제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요. 당시 광부들은 순서도 없이 와서 앉는 대로 자리 나는 대로 자리에 앉아서 자기 먹고 싶은 만큼 고기와 술을 먹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 아주머니가 나갈 때 너는 오늘 얼마를 내거라 하고 이야기하면 군말 없이 계산하고 나갔다고 해요. 골든벨을 울리는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주로 신참들이 선배들에게 지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루치 음식값을 모두 계산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햇돼지 잡는 날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위험한 탄광에서 노련한 선배들의 가르침은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징그러운 쥐가 전시되어 있는 것은 좀 의외였는데요. 갱도에서 쥐들은 미세한 진동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무너질 위험이 있으면 가장 먼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갱도에서는 쥐를 잡는 것은 절대 금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했습니다. 국내 최대 탄광이었던 장성광업소도 2024년 6월 30일 공식적으로 폐광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88년에 채탄 역사를 끝낸 거죠. 이제 대한민국의 공공광업소는 모두 폐광한 상태입니다. 지금 태백 시내를 돌아보면 쇠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평일 낮에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때 이 거리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새 간판이 내걸렸지만 지금은 수십 년 빛바랜 간판들이 글자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상점은 있는데 안에 사람은 없습니다. 영업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 거리의 간판들은 낡았다기보다는 1980년대 1990년대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도시가 보여줬던 힘과 활기는 사라졌고 이제는 여행자들만이 옛 추억을 더듬어 찾아올 뿐입니다. 여기가 탄탄파크라는 곳에 왔습니다. 2008년 폐광한 한보탄광의 폐갱도를 활용해 관광 자원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정식 개장이 2021년 7월이니까 오래전에 태백에 오신 분이라면 아마 처음 보는 시설일 겁니다. 이곳은 영화 태양의 후예 세트장과 그 폐광도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요. 우선 폐광도를 미디어 아트로 재조성한 기억을 품은 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갱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싸고 돕니다. 기억을 품은 길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싸늘한 한기가 느껴지네요. 갱도의 온도는 연중 12도에서 15도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싸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길이는 363m. 한여름 이곳에 들어와 있기만 해도 더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진정한 피서지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얇은 긴팔옷을 하나 준비해 와야 될 정도로 공기가 차갑습니다. 이곳에서 화려한 빛의 연출을 봅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여기서 석탄을 캤다는 사실이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미디어 아트 관광시설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석탄을 채굴할 때 이곳은 참으로 두려운 공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부들은 좁은 곳에 갇히는 악몽을 꾸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늘 존재하는 갱도 붕괴의 공포 때문이었을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 있는 직장. 과연 이런 직장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들은 이곳에 들어가야 가족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태백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다 붕괴 사고, 진폐증 등으로 희생된 분들이 수천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 덕에 우리 세대가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광부의 TV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찾아봅니다. 방금 일을 끝내고 나오신 듯 마스크를 쓴 부분만 하얗고 남은 얼굴 전부가 석탄가루에 검게 덮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모두 비록 광부가 아니었다고 해도 저와 유사한 고난 속에서 가족을 부양해 왔을 겁니다. 탄탄파크 조성에는 7년간 약 13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인근에 함께 개장한 오로라파크에는 122억 원이 들었다고 하니 둘을 합쳐 250억 원의 거액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지역 명소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객도 당초 기대보다 적고 지속적인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찾은 날도 토요일이었음에도 관광객은 손으로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밑빠진 독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조성한 공원이라면 콘텐츠를 보강하고 방문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해서라도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날 탄탄파크에는 우리가 갔던 기억을 품은 길, 그 외에도 천산고도, 또 빛을 찾는 길이라고 해서 또 다른 미디어 아트 터널이 더 긴 것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보지는 못했어요. 다음번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탄탄파크를 떠났습니다. 태백을 떠나기 전 우리는 구문소에 왔습니다. 구문소, 문을 구하는 연못이라는 뜻일까요? 그보다는 구멍소, 즉 구멍 뚫린 연못을 한자로 차자해서 표시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왼쪽 길 위의 구멍은 일제시대 석탄 운반을 위해 사람이 뚫은 것입니다.
오른쪽은 인공으로 낸 구멍이 아닙니다. 자연의 물길이죠. 구문소는 5억 년 전 바다에서 융기한 석회암 지형으로 물의 힘이 이곳에 길을 뚫어 동굴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구문소를 통과한 물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낙동강 본류입니다. 낙동강이라는 이름은 낙양의 동쪽에 있는 강, 그래서 낙동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낙양이 있을까요? 바로 경상북도 상주를 예전에 낙양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 옛날 상주의 번화함이 중국 수도 낙양, 러양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낙양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낙동강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지도를 찾아보니 현재도 상주시에는 낙양동이라는 법정동이 있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한때 태백의 강줄기는 모두 석탄 분진에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곳 구문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탄 산업이 한창이던 1980년대까지 불길한 검은 물이 이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구문소에는 푸르고 깨끗한 물이 흐릅니다. 석탄 산업이 쇠락하자 자연이 본 모습을 찾은 겁니다. 구문소에는 언제나 거품이 떠다니는데 이곳이 5억 년 전 바다에서 융기한 지형이라고 하니 이 거품도 마치 바다에 남은 숨결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구문소가 푸른 물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서늘하고 쓸쓸한 도시 태백도 석탄 산업 이후 새로운 모습을 찾을 수 있겠죠?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